1902년 줄 베른의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를 각색한 세계 최초의 SF 영화 달세계 여행입니다. 영화는 주인공인 과학자가 동료들에게 달 탐사 여행을 떠나자고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결국 대포알같이 생긴 우주선을 이용해 달로 떠난 일행은 달나라 왕에게 끌려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 밖 세계,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이언스 픽션, SF라고 불리는 공상과학은 주로 미래의 배경, 미래의 과학기술, 우주여행, 시간여행, 외계 생명체 등의 상상적 내용을 담은 픽션 장르를 말합니다. 공상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떤 형태든 제약을 받지 않으며 오늘날의 과학은 발명가나 과학자의 머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인간의 오랜 상상과 갈망이 더해져 비로소 답을 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아이디어, 그것이 공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죠. 먼 옛날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중에는 현실로 이루어진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의 핵반응을 다루고 있는 해방된 세계라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원자에너지를 모으는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유명한 물리학자들은 우라늄 같은 방사능 물질은 자체적으로 붕괴할 때에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작가의 공상에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1945년 미국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핵무기 개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하면서 공상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1932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인간 복제술은 60여 년 후 복제양 돌리의 출현으로 현실화된 바 있고요. 1950년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에 등장했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는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1968년 우주를 향한 동경을 그려낸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멀고 먼 과거의 어느 날 외계의 존재에 의해 발전을 이룬 유인원은 21세기에 이르러 그 외계 존재가 남긴 메시지와 다시금 조우하면서 목성으로 날아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미래학자였던 영국의 아서 씨 클라크는 20세기 과학기술 문명에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디스커버리호가 목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속력을 올린 다음 목적지인 토성으로 날아가게 되는 묘사가 등장하는데 11년 후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실제로 이 기술을 응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별의 나이와 크기까지 짐작할 수 있지만 작가는 인류가 달 탐사에 성공하기도 전 오로지 과학적 지식과 상상력으로만 시나리오를 완성하며 예언에 가까운 과학적 통찰을 보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클라크는 세계 최초로 통신위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대중화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에서 레이더 담당 장교로 복무했던 그는 전쟁이 끝나갈 1945년 한 학술지에 인공위성을 통신 중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정지 위성을 3개만 띄우면 지구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중계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2년 후인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등장하였고 1963년부터는 통신위성이 실용화된 것입니다. 아서 씨 클라크는 90세 마지막 생일에 자신의 DNA를 우주로 보내줄 것을 당부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인류가 사멸하고 나면 외계 문명이 우리가 남긴 유물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되살려내 또 다른 시간대에서 살아가게 해줄지도 모르지요. 일부의 과학자들은 공상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선견지명이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내일을 위해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공상과 상상이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을 대신해 강한 힘과 무기로 세상에 맞서는 로봇에 대한 상상. SF 장르의 황금기를 연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 등장한 여러 가지 로봇은 꾸준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누구나 갖고 싶은 이 아이템 하면 바로 이 수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트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인간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외골격 로봇 또는 로봇을 입는다는 의미의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수트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주인인 토니 스타크를 집사처럼 보조해주며 수트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는데요.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하늘을 날고 싶었던 한 남성이 수트와 비스무리한 장치를 몸에 장착한 후 마침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이 모험심 강한 주인공은 영국인 엔지니어 리차드 브라우닝. 토니 스타크를 보고 매료된 리차드는 현실판 아이언맨 수트를 제작하기 위해 회사를 창업한 후 수년간의 실패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최근 시범운행에 성공하게 되었고요. 다이달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수트는 고온, 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에 의해 공중으로 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용화를 위해 더 안정적인 기술을 개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화 아바타의 전투병기 AMP 로봇.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무자비한 링에서 펼쳐지는 로봇들의 결투. 이 영화들 속의 주인공 로봇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안녕, 난 탑승형 이족 보행 로봇 메소드라고 해. 이 거구의 로봇은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도 유명하고요. 원격 조종은 기본. 무엇보다 사람이 로봇에 직접 올라타 몸을 움직이면 로봇이 덩달아 움직이는 탑승형이라는 점인데요.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보조기구가 인체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작동법을 익히지 않아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탈 수 있는 로봇은 2012년 일본에서 먼저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퀴가 달린 형태였고 2년 뒤 미국에서 발표한 메가봇은 캐터필러가 장착되어 벨트로 움직이는 형태였는데요. 메소드는 이들과 달리 당당히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식들,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나처럼 두 발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개최한 과학 컨퍼런스에서 위상을 높인 메소드 로봇.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메소드에 탑승해 직접 조종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로봇 시험 모습이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오, 한국의 로봇 정말 어썸해요. 그래서 우리도 도전해봤습니다. 로봇에 직접 탑승해보는 제작진. 왼팔, 오른팔, 손가락도 이상무. 와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메소드 이족 보행 로봇은 향후 건설이나 화물 적재, 군용, 수색,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위험 지역에서 재난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지금의 로봇보다 배터리 유지 시간을 늘리거나 움직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소드의 업그레이드는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몸을 투명하게 투과시키는 장면. 인물의 상징적 아이템이 된 첨단 장치 광학 미체 수트는 과연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 동그란 렌즈 뒤에 손을 갖다 대자 손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뒷배경이 보입니다. 우리도 곧 투명 망토를 입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온 걸까요? 투명 망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타 물질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요. 메타 물질이란 아직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광학적 성질을 얻기 위해 빛의 파장보다 매우 작은 크기로 만든 인공 물질입니다. 즉, 메타 물질을 이용해 3차원 물체 주위에서 빛을 구부려 돌아가게 하면 3차원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원리를 적용한 건데요. 투명망토 지금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크기로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덮을 수 있을 만큼 지금 크게 만들 수 있느냐, 가시광 영역에서 우리가 보는 스펙트럼에서 그거는 지금 공정 기술 갖고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먼저 돼야 그것만 된다 그러면 응용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난제는 메타 원자의 사용입니다. 마이크로폰은 파장이 길어서 비교적 쉽게 메타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인 가시광선에서는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메타 원자를 무려 1000억 개 정도 사용해야 투명 망토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군요. 꿈에 그리고 갈망하던 공상의 소재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머리와 가슴 속에는 이미 미래가 다가와 있습니다.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구에 엘리베이터 기지를 세우고 36,000km의 정지 궤도상에는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설치하는 계획.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30여 개의 대학에서는 우주 엘리베이터 연구 그룹을 두고 있으며 매년 모형 우주 엘리베이터 경진 대회가 열릴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현재 로켓 추진 방법으로는 1kg의 물건을 우주로 보내는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우주로 가는 비용이 무려 100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의 핵심 원리는 철보다 100배 더 강한 탄소 나노튜브를 케이블로 사용하며 지상에서 쏜 레이저 빔을 동력으로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게 되고요. 현재 일본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어
빠르면 10년 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화 스타워즈 팬들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죠. 최근 호주의 매커리 대학 연구팀이 다이아몬드를 투과해 여러 줄기의 레이저를 하나로 모아 높은 출력의 슈퍼 레이저로 바꾸는 기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레이저 광선의 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난제였지만 레이저 빔을 결합해 하나의 빔으로 만들면 전에 없던 강력한 힘을 구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빔의 밝기도 약 50%가량 더 강렬해진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아닌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착한 광선검이 만들어지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스캐너, 광학 문자 인식기, OCR,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하는 신시사이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에디슨 이후 최고의 발명가로 꼽히는 레이 커즈와일의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난 30년간 미래 예측에서 80%가 넘는 적중률을 보인 미래학자이기도 한데요. 1980년대 초부터 저술한 여러 책에서 예측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본 바 147개의 예측 중 126개가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안에는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홀로그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의 최대 관심사는 인공지능. 과연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농담이나 감정적인 말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농담이나 빈정거림은 언어에 있어 가장 고차원적인 레벨이지요. 하지만 2029년까지 인간 수준으로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나옵니다. 2029년 컴퓨터의 능력은 개별 인간을 뛰어넘고 2045년에는 전 인류의 지능마저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해 또 한 번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받고 있으며 여기에 또 하나, 이 시기가 되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게놈 지도가 완성되면서 생명공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발전을 보인 것처럼 10년 안에 심장질환과 암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나고 20년 안에는 인류가 모든 질병을 극복할 것이라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2012년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나노봇을 통해 환자의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만을 공격해 치료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레일 커즈와일의 이런 예측들에 대해 비판과 기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뜨겁지만 과학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공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 내일의 변화가 궁금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상의 세계를 꿈꾸는 것들이 언젠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빛을 정지시킨다. 뭐 20년 전만 해도 왜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뭐 그런 얘기들 들었던 건데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상상력. 공상은 어쩌면 세계와 내일을 내다보는 또 다른 눈이 아닐까요?